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16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은 생명현상 부분입니다. 15번째 시간에서 이 연기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독립된 실책 없이 연관을 맺고 있다는 말씀 나눠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관찰하면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소립자로 그리고 소립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한소의 세계가 펼쳐지고 이것이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시적으로는 항성은 행성을 거느리고 은하는 항성을 거느리고 대우주는 은하를 거느리고 있어서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말씀이셨고,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세계를 모두 펼치면 이 우주 허공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좁히면 한 티끌 속에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는다. 그래서 이 세계가 겨자씨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으로 명쾌하게 증명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현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현상으로 넘어가 보자. 일반적으로 물리현상과 생명현상을 질적인 차이로 파악한다. 그러나 연기적 세계관에서는 이 양자를 상호 의존적인 연관 정도의 차이로서 파악할 뿐 굳이 질적인 차이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현상의 공통 원리는 연기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전환은 단순한 구조의 상호의존적 연관에서 더 복잡한 구조의 상호의존적 연관으로 이행된다. 이는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의 경우에서도 증명된다. 유기화합물은 무기화합물보다 훨씬 깊은 상호의존성과 한층 복잡한 연관 구조를 요구한다. 물리현상에서 생명현상으로 그 상호의존적 연관성의 정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광주리에 담긴 2만 가지의 자동차 부품과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 사이의 관계를 보자. 광주리에 담겨진 자동차 부품들은 엄밀하게 설계된 도면에 따라 조립될 때 비로소 자동차가 되어 움직일 수 있다. 즉 자동차의 부품들이 일정한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를 맺게 될 때 그 부품들은 비로소 자동차라는 완성품 속에서 연기된다. 이는 단순한 관계성에서 한층 고도의 질서에 의한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로 나아간 것이다. 다음은 무인 자동차 공장에 대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해내는 무인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사막에 두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가정하자. 이 공장이 스스로 마모되어 소멸되는 시간, 즉 라이프 사이클을 이 공장이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공장 한 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혹은 조금이라도 길게 설계해 놓았다고 가정하면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그 사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무인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게 되리란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동차 공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 공장은 일반 공장에 비해서 공장을 구성하는 각 부분 사이에 더 깊은 상호 의존성과 한층 높은 연관도가 요구된다고. 생명현상의 시발로서 세포의 발생은 위에서 예를 든 움직이는 자동차의 의존적 연관성을 요구한다. 생명은 세포의 결합을 통해 생겨난 현상이다. 하나의 세포는 자동차 설계 도면이나 이것보다 수천 배 세밀해야 하는 무인 자동차 공장의 설계 도면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복잡한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한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포액 속에 있는 DNA 설계 도면이다. 이것이 세포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이다. 비록 단세포 생물일지라도 그것은 그 어떤 가상의
무인 자동차 공장보다도 정교하고 복잡하며 우수하다. 세포의 DNA는 무인 자동차 공장에 비해 훨씬 짧은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설계 도면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엄청난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가령 하나의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핵을 떼어내고 나의 피부세포에 있는 핵을 하나 떼다가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즉 설계도를 바꾸어 버린 후 시험관에 넣어 키우면 나와 똑같은 인간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이미 쥐나 동물을 통해 실험 증명된 것으로 아직 인간에게까지 적용된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복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호문쿨루스라고 하세요. 보통 난쟁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엔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호문쿨루스가 바로 인간의 복제 인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어지기도 하죠. 생명현상의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의 비밀은 단세포의 복제 문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생명 진화의 역사는 단세포 생명이 다세포 생명체로, 그것도 단순한 연관 구조의 다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의 다세포 생물체로 진화해온 과정이었다. 생명은 단순한 물질의 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명 현상이란 물질이 고도의 질서에 따라 조직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 세포가 또다시 수없이 모여 중중 첩첩으로 연관될 때 비로소 고등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동물이나 사람의 경우는 10조 개의 세포가 재조립된 것이다. 부속품 수백만 개가 결합된 하나의 자동 공장이 세포를 만들고, 이 세포가 다시 10조 개가 결합하여 우리의 몸을 만든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부속품,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시 바깥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여 2개, 4개, 8개를 만드는 세포 분열의 과정을 거쳐 10조 개를 조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의 몸이 구성되면 이는 세포 하나의 운동 법칙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 세포와 세포가 결합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동물이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성 요소로서의 각각의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이라 한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세포의 연관, 생명의 연관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렇듯 물질 현상보다는 생명 현상의 연관이 수백 배 더 복잡하다. 나아가 정신 현상은 생명 현상, 즉 세포가 10조 개 정도 연관 맺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연관을 통해 생겨난다.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여기 성이 다른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갑이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을이라고 할 때 이들을 통해 생명현상으로서의 연관을 살펴보자. 위로 한 대를 올라가면 성씨가 다른 두 사람의 부모는 서로 같지 않다. 2대를 올라가도, 즉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도 중복되진 않는다. 이렇게 전혀 조상의 피가 서로 섞이지 않은,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갑과 을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라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려시대까지만 봐도 갑과 을 두 사람은 서로 성씨도 다르고 피도 안 섞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갑을 두 사람이 있기까지의 연관을 생각해보자.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기 위해서도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나를 기준으로 위로 1대를 올라가면 2명이 있게 되고, 2대에는 4명이, 3대에는 8명이 있게 된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 30대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고, 그 윗대까지도 서로 간에 피가 섞이지 않았고, 그렇게 30대까지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3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고려시대 중엽쯤 될 것이다.
30대라면 1세대를 평균 30년 잡고 계산해 보면 900년 전이므로 고려 초기가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900년 전에 당시 인구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지수 x가 당시의 인구이다. 900년 전의 인구가 적어도 10조 명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갑과 을 두 사람이 상호 유전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위해서는 달리 말해 내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조상이 한 번도 중복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고려시대 초기 30대에 이르는 시대에는 필요 인원이 최소한 10조 명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현재 역사학자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고려 초기 우리나라 인구는 약 500만쯤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갑과 을 두 사람만 놓고 보아도 30대를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중복되고 중복되어 친척 간의 결혼이 계속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도 유전인자상의 연관을 살펴보면 일가 친척의 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윗대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우리는 수없이 상호 유전적으로 뒤섞여 있는 존재임이 밝혀진다.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그 연관을 살펴보면 나가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만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에 나의 육체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나를 결정짓는 육체적인 조직으로서의 유전자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연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더니 흑인, 백인, 그리고 황인종들이 결국 쭉 올라가 보니까 그 뿌리가 다 똑같은 그 조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황인은 황인대로 우린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쭉 계보를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연관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을 그 다큐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오늘 법륜 스님이 설해 주신 이 생명현상에서도 계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 이를테면 원리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정신현상 17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이고 세상이 모두 다 좀 고요한 느낌? 모두들 휴식을 취하시고 계신가 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동학사에 가서 참선 좀 하고 그 막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요 속에 물소리의 파격이랄까? 그 파격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샤워하고 한숨 자고 딕 테일러라는 초콜릿을 먹었는데 정말 천국이 이런 걸까요? 너무 행복한 맛이었어요. 5월 달에 선물 받았던 초콜릿을 오늘에야 이르러서 열어서 먹게 되었는데 가끔 이러한 그 상상치도 못했던 감각들이 바로 어찌 보면 삶의 행복감이 아닐까. 아니면 부처님의 가피일까요? 이 작은 소소한 것들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관점, 이를테면 한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또 그로 인한 성장을 느끼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행복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책을 함께 읽고 계시는 여러 도반님들 덕분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휴일의 평화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